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대표님들의 실패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망했을 때의 경험부터 해서 성공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실패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대표님들의 실패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준비가 안 되면 오픈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물질의 안녕을 지켜드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과연 사람들은 창업을 해서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개업을 처음 오픈하고 나서 그럭저럭 운영을 잘 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됐습니다. 자, 왜 준비 없는 주먹구구식 창업을 하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경험,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픈하면 누구나 다 돈 번다. 부동산으로 누구나 다 돈 번다. 중개업하는 사람 돈 많이 번다. 실거래가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 그때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어디다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많은 제 주변의 분들이 강남 가서 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강남은 이미 기득권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요. 강남의 그 당시에 신도시가 어디였냐면 잠실이었습니다. 잠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실, 그러니까 즉 송파구는 강남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개업할 때만 해도, 지금은 강남으로 생각하시죠. 송파구는 강남이 아니었어요. 강남구 서초구만 강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요, 무슨 강남도 아닌 송파구가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입에 담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송파구를 몇 번 가보지 않은 강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 정책이 묶어준 거예요. 강남 3구. 그래서 이제 뭐라고? 송파구도 강남이야. 땅땅땅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슨 5구, 강남 5구, 원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들이 붙어왔죠. 자, 그래서 강남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강남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워요. 거기다가 이슈도 크게 없고요. 가장 이슈가 많이 있고 바람이 부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이 잠실이었습니다. 잠시 1, 2, 3, 4, 4개의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고요. 그중에 제일 빠른 단지가 4단지, 즉 레이크 팰리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크 팰리스 쪽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봐요. 저한테는 뭐가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배경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부동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개업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부동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행, 건설, 이런 분양, 이런 쪽 있죠.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행 쪽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 그 유년 시절의 꿈이 뭐였냐면,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 부동산 안 하는 게 꿈이었어요. 집안이 롤러코스터예요. 어느 날은 삼각별 차 타고 다니다가 어떤 날은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덩치의 것들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난 부동산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길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네트워크 쪽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망, 무슨 뭐 통신망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 기지국 이런 거 관련된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의를 느꼈던 건 사실 뭐냐면 저희 회사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로 승진하기가 어려워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자는 관리자 영역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 관리자로 들어오고요. 엔지니어들은 사실 뭐 차장 정도까지 달고 나면 다 구조조정돼서 다 잘려나가요. 그 엔지니어가 관리자로 승진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영을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라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연봉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난 언젠가 잘릴 것이다 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회사가 노조가 없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근로에 대한 불만 제기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엔지니어들은요, 남들 놀 때 일하고요, 남들 일할 때 일해야 돼요. 이게 아주 참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하는 내내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집에서 쉬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 대기예요. 모든 사람이 스탠바이예요. 문제가 날짜가 바뀔 때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올 스탠바이 다 대기를 합니다. 가장 뭐 심했던 때가 2000년도 Y2K라고 하죠. 2000년도 바뀔 때 아주 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요. 무슨 뭐 증권회사나 또 은행 같은 곳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하면 남들이 다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언제 하냐면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게 밤을 한 번 새면 연장서 근로수당으로 하루에 2만 원 줘요. 2만 원. 진짜 어이가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든 기본 그래도 급여가 돼서 만족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뭐 내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들보다는 괜찮았으니까 불만은 없었습니다만 저한테 불만은 명절 때는 늘 언제나 야근 내지는 특근 내지는 어떤 프로젝트 진행을 해야 됐었다는 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근무하면서 꿈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빠짐없이 저길 갔어요. 외부의 교육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외국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하는 스페셜리스트 교육 같은 것들을 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쯤 지났는데 나보다 오래된 선배님들보다 제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을 당하냐면 시기하고 질투를 당하더라고요.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그랬는데 남들은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럼요. 할 줄 압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막내는 아니었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직급을 달고 있는 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있으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미래도 투명한 데다가 뭐 쉬는 날도 제대로 보장도 안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오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면 아예 진짜 최고의 퀄리티의 엔지니어로 성장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싹 정리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대학을 다시 다녀요. 그래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하자. 차라리.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외국계 기업에서 IT 쪽은 3D 직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앞서서 그런 교육을 받고 오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승진의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당연히 없고요. 네. 그리고 뭐죠? 같이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사람 간의 실력 경쟁이라는 건 여전히 끊임없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보다 연봉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 네. 그 당시 돈으로는 뭐 억대 연봉 넘어가는 정도?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억대 연봉이 넘어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만둘 때까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에 이제 집안에서 호출이 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놓고 나가라. 자격증 따놓고 나가라. 그래서 학비를 끊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아, 내가 열심히 알바해서 계속 살 건지. 물론 뭐 당시에도 알바를 했었는데. 편의점 알바 했었는데 참 그때도 되게 배운 게 많아요. 외국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그 다음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보다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못하다는 생각도 전 지금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편의점 컨비니언스를 문을 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시간 남을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물건 진열장 정리를 해요. 그래야 잘 보이죠. 그래서 봉지가 뒤로 돌아가 있으면 앞으로 하고 물건이 앞에 빠져나가 있으면 뒤에 있는 걸 당기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앞에다가 긴 거는 뒤에다가 기본이죠. 그죠? 근데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와 여긴 그 기본도 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중개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슈퍼 사장이 물건 진열하는 것처럼 자기 사무실에 매물 정리하는 것조차 똑바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대부분입니다. 수업하다가 그래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실수들이 있고 여기 수업하다 보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뭐 창업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중개업소에 매물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접수된 내 매물을 거래를 해야죠. 양탈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실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매물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 물어보고요. 공동중개해요. 우리 사무실에 매물이 있는 것조차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심해지냐면 사무실의 직원이 나 혼자 하면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죠. 하고 나면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매물이었어. 이런 것들. 자, 이거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중개업의 프로세스를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해야 될 일, 순서, 목차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거대로만. 굉장히 많이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중개업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여러분의 생각 같지 않아요. 네. 다만 여러분들한테 없는 게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수준, 깊이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스킬이 좀 부족하다는 거, 노하우가 좀 없다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 수업할 때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들어와서. 당시에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땡땡 네,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옛날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원 어디로 갈까? 뭐 노량진 있고 종로 있고 강남 있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 기왕이면 강남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수업을 배우면서 다양한 분들을 인연을 거기서 쌓아요.
그리고 나서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이 나오기도 전에 창업을 해요. 네. 붙었으니까. 네. 사실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알잖아요. 시험 보고 나오면 본인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붙는 거니까 네. 안 그래도 관심 있는 데가 있어서 바로 사실은 창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실로 본격적으로 다시 창업을 옮기게 되는 경우였는데 이제 저게 시작이었습니다. 자격증 따고 그리고 창업을 잠깐 했다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시는 분이 하게 돼서 잠깐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실로 옮긴 거예요. 이제 온전히 내 사업을 시작한 건 이제 잠실 때가 온전히 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이었지 메인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때 쉬운 줄 알았어요. 네, 보조 역할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소공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개공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